눈발이 흩날리던 그 저녁, 노인의 숨은 턱 막혔습니다. 눈에 들어온 광경 때문이었죠. 한 손으로 청소 카트를 끌고 걸어가는 한 손이 없는 한 여자. 왼쪽 소매는 텅 비어 있었고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 옆에는 낡은 장갑을 낀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엄마의 옆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추위에 빨개진 볼, 꼭 잡은 손. 가로등 불빛이 여자의 얼굴을 비춘 순간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눈발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노인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순간을 들려주세요. 2025년 1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저녁 6시가 넘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겨울 하늘은 이미 어둠에 잠겼고 거리에는 하얀 눈송이들이 쉴 새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겹친 골목길은 차들로 가득했고 보도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한 대가 신호등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는 진한 회색 코트를 입은 60대 후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림중공업의 회장 한기태였죠. 그는 방금 전화를 끊은 참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과의 통화였는데 내용은 별로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미간을 찌푸린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하네. 그가 중얼거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저 무심코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 눈발이 거세지면서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보였죠. 그런데 그때 기태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보도 한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청소 조끼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하늘색 조끼 위로 눈이 쌓여가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오른손 하나로만 청소 카트를 끌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은 몸에 붙인 채 소매 끝이 텅 비어 있었죠. 바람에 펄럭이는 빈 소매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기태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더 보이려는 듯이요. 여자의 등 뒤에는 플라스틱 양동이가 낡은 끈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카트를 끌어야 해서인지 그녀의 걸음은 불안정했습니다. 카트가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중심을 잡으려 애를 썼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옆이었습니다. 작은 아이 둘이 그녀의 옆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처럼 보이는 남자아이들이었죠.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낡은 털 장갑을 낀 작은 손들이 꼭 맞잡혀 있었어요. 아이들은 귀마개를 쓰고 있었지만 볼은 추위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이들을 힐끔힐끔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는지,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기태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가로등 불빛이 여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발 사이로 드러난 그 얼굴. 기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저게 설마.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차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다시피 했죠.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기태는 손을 떨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차 세워. 예, 회장님. 차가 천천히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기태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파고들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여자를
저 아이들을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트 바퀴가 눈 쌓인 보도 위에서 삐걱거렸습니다. 아이 하나가 엄마 추워 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잠시 내려놓더니 자신의 목에 둘렀던 낡은 목도리를 풀어 아이의 목에 둘러줬습니다. 조금만 참아. 집 거의 다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목소리였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다시 카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른손 하나로 카트를 끄는 그녀의 모습은 안쓰러웠습니다. 왼쪽 소매가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기태의 가슴이 무언가에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점점 멀어져 갔고 눈발에 가려져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죠. 기태는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저 여자가 왜 저렇게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떠오를 듯 말 듯한 기억.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걸까요? 설마. 무언가 떠올랐지만 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았죠. 출발하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집으로 가.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태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죠.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아내가 말을 걸 때도 기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기태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그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손을 떨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기태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걸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눈발 속에서 한 손으로 카트를 끄는 여자. 그 옆에서 꼭 손을 잡고 걷는 두 아이. 바람에 펄럭이는 빈 소매. 그리고 기태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천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때로 5년 전 2019년 4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립 푸른솔 보육원 앞에 대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봉사 동아리 회원들이었죠. 27살의 한재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손에는 봉사활동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랑 그림 그리기 시간이에요. 다들 준비됐죠? 선배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처음이라 조금 떨렸습니다. 아이들과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보육원 문을 들어서자
낡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는 노란 튤립이 활짝 피어 있었고 창문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애들아, 오빠들 왔어요. 선생님이 문을 열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5살부터 10살까지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미는 그 모습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강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이들은 돗자리 위에 옹기종기 앉았고 대학생들은 그림 도구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재민도 크레파스 상자를 들고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한 여자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연한 회색 가디건에 청바지를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재미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참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손길도 조심스러우면서 따뜻했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봉사를 하러 온 사람 같지 않았죠. 민호야, 괜찮아. 천천히 그려도 돼.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크레파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재미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나이는 자신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20대 중반쯤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사회봉사 동아리에서 온 한재민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아예요. 여기서 선생님으로 일하세요? 재민의 질문에 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 출신이에요. 보호 종료됐지만 그냥 가끔 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있어요. 보호 종료. 그 말은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재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곳에서 자란 아이였다는 걸 깨달았죠. 그럼 봉사로 오시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저도 여기서 많은 걸 받았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윤아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애정과 안타까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림을 잘못 그렸다며 크레파스를 집어던졌죠. 윤아가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그림은 잘못 그리는 게 없어. 내가 그린 건 다 예쁜 그림이야. 하지만 언니가 그린 것처럼 안 나와요. 그럴 필요 없어. 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남이랑 비교하지 마. 윤아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새 종이를 가져다 줬습니다. 아이는 다시 크레파스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하지만 즐겁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재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렇게 아이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위로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봉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 재미는 용기를 내어 윤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다음 주에도 오시나요?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통 주말마다 와요. 그럼 혹시 제가 아이들이랑 뭘 하면 좋을지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요. 윤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조금 일찍 오세요. 제가 아이들 좋아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둘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재미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보육원 놀이터에는 이미 유나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그네를 닦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다가가자 유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배우고 싶어서요. 둘은 놀이터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유나는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누가 어떤 성격인지 차근차근 설명했죠. 재민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유나 씨는 언제까지 여기 계셨어요? 20살까지요. 보호 종료되고 나와서 지금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혼자 사세요? 네, 고시원에서요. 작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아요. 유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서글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사실대로 전하는 것 같았죠. 힘들지 않으세요? 재민의 질문에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가진 게 없지만 거짓은 안 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재민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진 게 없지만 거짓은 안 산다. 얼마나 솔직한 말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태도입니까? 재민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길을 걷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자기 신념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존경스러워요. 재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유나는 놀란 듯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네. 전 그렇게 당당하게 살지 못하거든요.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민 씨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저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걷고 있어요. 회사 경영학과 나와서 대학원 가고 회사 들어가는 거. 근데 그게 진짜 제 꿈인지는 모르겠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천천히 찾으면 되죠. 아직 시간 많잖아요. 유나 씨는 꿈이 있으세요? 저요? 저는 언젠가 작은 베이커리를 하고 싶어요. 빵 굽는 게 좋거든요. 아이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요. 유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꿈을 이야기할 때의 표정은 참 밝았습니다. 재민은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민은 매주 토요일마다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봉사를 위해서였지만 점점 유나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은 아이들과 놀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갔죠. 유나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이야기, 보육원에서 자란 이야기,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재민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이 여자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재민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장 아들로 살면서 느낀 부담감, 자유롭지 못한 삶, 진짜 자신을 찾고 싶은 마음. 유나는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줬습니다. 어느새 봄이 깊어졌습니다. 보육원 마당에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봉사가 끝나고 둘은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머리 위로 떨어졌죠. 그렇게 만남이 거듭되면서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유나의 솔직함과 따뜻함에 끌렸고 유나는 재민의 진실한 모습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고백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걷다가 손을 잡게 되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말보다는 마음으로 통하는 관계였죠. 둘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재민과 유나가 사귄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재민은 이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부모님께 유나를 소개하기로 한 겁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재민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일요일 오전 재민과 유나는 청담동 한가택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검은 철문, 넓은 정원이 보이는 저택이었습니다. 유나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재민 씨, 괜찮을까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재민도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둘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가정부가 안내했고 둘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큰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죠. 소파에는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한기태는 진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 윤명숙은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재민이 유나를 소개했습니다. 유나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냉랭한 시선이었죠. 아버지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짧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디 사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유나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고 아버지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받침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재민아, 이게 무슨 짓이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재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진심입니다. 진심? 우리 집안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 태림중공업 회장 아들이 고아원 출신이랑 사귄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꼭 맞잡았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드러날 만큼 세게 쥐고 있었죠.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재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헤어져. 이건 명령이다. 재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싫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고 이마에는 굵은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재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서서 손가락으로 아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이 여자 택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유산도 회사도 이 집도 없어. 거지처럼 살 거냐? 재민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참았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저는 아버지의 인형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꼬신 거지? 돈이 필요해서? 뭘 바라고 이러는 거야?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유나 씨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거실 전체에 재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뒤로 휘청거렸고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민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제 인생입니다. 제가 선택합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재민의 뺨을 향해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따귀가 뺨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찰싹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재민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유나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재민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리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재민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말자고 미안하다고 속삭였지만 재민은 더 세게 손을 잡았습니다. 나갑니다. 재민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유나를 이끌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돌아오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찻잔을 벽에 던진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 두드리지 마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재민과 유나는 담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재민의 팔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없었으면 당신은. 재민은 유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뺨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후회 안 합니다. 유나는 재민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재민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유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차들이 지나갔고 사람들이 스쳐갔지만 둘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재민은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오던 생활비도 끊겼습니다. 재민은 알바를 시작했고 작은 옥탑방을 얻었습니다. 유나도 카페 일을 계속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석 개월 후인 2019년 10월 둘은 작은 옥탑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전부였습니다. 낡았고 좁았지만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유나가 빈 방을 돌아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재민도 창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은 손수 벽을 칠하고 중고 가구를 사서 들였습니다. 작은 식탁, 낡은 침대, 책장 하나.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직접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가득한 방에서 둘은 땀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어느 저녁 페인트 칠을 마치고 둘은 바닥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유나는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이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라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서울 마포구 옥탑방. 결혼 1년째. 구청 혼인신고만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삶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재미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유나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적은 월급이었지만 함께라면 충분했죠. 어느 토요일 아침 유나가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선명한 두 줄. 재민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오후 산부인과에서 둘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좁은 옥탑방, 빠듯한 생활비. 하지만 유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고 재민은 그 손을 포개며 다짐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2021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유나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재민은 매일 요리를 했습니다.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재민의 휴대전화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태림중공업 대형 납품 사고, 수백억 원대 손실.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인 아버지의 모습. 재민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년 반 전 뺨을 맞고 쫓겨나던 그날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재민은 밤새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재민은 결심했습니다. 몰래 돕기로. 이름을 숨기고 외부 프리랜서로 등록해 태림중공업 하청업체의 회계 정리를 맡았습니다. 경영학 전공이었던 재민에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버지 회사 일을 했습니다. 12시가 넘어 귀가하면 새벽 2시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재민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움푹 들어간 볼, 핏기 없는 입술. 유나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재민은 잠꼬대를 했습니다. 회계장부, 하청업체, 아버지. 유나는 알아챘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날 밤 재민이 잠든 사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한 태림중공업 서류.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22년 2월 어느 목요일 밤 하청업체 사무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텅 빈 건물에서 재민은 혼자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정리. 이것만 끝내면 됐습니다. 눈이 침침했고 머리가 터질 듯 아팠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파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재민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책상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고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재민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시야 속에서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가 불러온 아내. 아직 만나지 못한 아이들. 미안해. 그리고 재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영영. 다음 날 아침 청소 직원이 사무실에서 차갑게 식은 재민을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인은 과로성 급성 심정지. 29살,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재민은 가명으로 일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를 모르는 외부 인력으로만 기록했습니다. 지갑 속 주민등록증으로 겨우 신원을 파악했고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유나는 그날 아침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들. 남편, 사망, 영안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제 없었습니다. 영안실, 하얀 천으로 덮인 재민.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남편의 손을 얼굴에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2년 2월 서울 강남구 모처 장례식장. 영안실 옆 조문실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태림중공업 회장의 아들 장례식이었습니다. 화환이 빼곡히 늘어섰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주석에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유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 하지만 남편이 쓰러진 뒤로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는 그리 불러 보이지 않았습니다. 헐렁한 상복 속에 감춰진 작은 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임신한 줄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주석 반대편에는 시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시아버지 기태는 검은 양복에 완장을 찾고 시어머니 명숙은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짙게 배어 있었죠.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유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투명인간처럼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오후 3시쯤 조문객이 잠시 뜸해진 틈, 시어머니 명숙이 유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굽이 높은 검은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죽였어.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발 들였어? 내가 뭔데? 주변 조문객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팔에 파고들었습니다. 당장 여기서 사라져.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시아버지 기태도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나를 내려다보며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재민이 무덤에도 오지 마. 내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은 살았어. 시어머니가 유나의 팔을 밀어냈습니다. 유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조문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입을 막았지만 몸이 떨려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례는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유나는 그 사흘 내내
시부모님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조문객들도 유나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회장 아들 죽게 만들었대. 고아원 출신이라며?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냐? 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저렇게 화내시는 걸 보면 불쌍하긴 하지만 결국 저 여자 때문에 죽은 거잖아. 속삭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모든 걸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지만 귀는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발인 날 관이 영구차에 실렸습니다.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유나도 걸었습니다. 천천히 힘없이 걸었습니다. 눈물이 말랐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화장터에서 관이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제가 되어가는 모습을.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영영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뒤 변호사가 유나를 찾았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유나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보험금과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인께서. 유나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인의 권리입니다. 전 원하지 않아요. 시부모님께 드리세요. 그분들이 더 필요하실 거예요. 부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그분이 사랑했던 가족들께 드리세요.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유나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시려웠고 몸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잔뜩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여보, 유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었습니다. 유나는 상복 속에 숨겨진 작은 배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들이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했습니다.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유나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쌓였습니다.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눈을 맞으며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얼어붙었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뱃속 깊은 곳에서 아이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힘차게 발로 찼습니다. 유나는 그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작은 생명들을 위해서. 2022년 7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부인과. 유나는 진통 끝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작은 생명 둘. 재민을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유나는 아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출산이었습니다.
옆에서 손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고통을 견디며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병원비는 남편이 남긴 작은 적금을 깨서 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관악구의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크기는 서너 평, 창문도 제대로 없는 지하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낮에 아이들을 돌볼 때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배고파서, 기저귀가 젖어서 보채는 아이들. 유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한쪽 아이를 재우면 다른 아이가 울었습니다. 양쪽 팔에 아이를 안고 흔들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목이 쉬고 팔이 저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출산 2주일 만에 일을 나갔습니다. 카페 일은 그만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대신 공장 야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있는 날에는 아이들을 관악구 아동일시보호센터에 맡겼습니다. 하루 10,000원.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에 일하고 아침에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낮에는 재우고 먹이고 돌보다가 저녁에 다시 보호센터에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 밥은 하루 한 끼. 그렇게 버텼습니다. 2023년 7월 구로구 의류공장. 1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의류공장 야간 조립라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계 앞에서 천을 자르고 재봉하고 다렸습니다. 10시간 교대 근무.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았지만 그나마 감사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유나는 프레스기 앞에서 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일을 끝내야 했습니다. 프레스기에 천을 넣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천 끝이 말려 올라가며 기계에 끼었습니다. 프레스기가 멈췄습니다.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고장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끼인 천을 빼려 했습니다. 안전장치가 작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기계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천을 잡아당기는 순간 갑자기 기계가 움직였습니다. 끽.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프레스기가 내려왔습니다. 유나의 왼손목 위로. 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이었습니다. 유나는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프레스기 날에 왼손목이 걸려 있었습니다.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닥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새벽 공장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라인 직원들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에 유나의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유나는 쓰러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순찰 돌던 관리자가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급히 기계를 멈추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유나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지만 유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애들 보호센터에 데려와야 해요. 지금은 환자분 치료가 먼저입니다. 아침에 엄마 기다릴 텐데 우리 애들.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유나의 왼손목을 살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간호사에게 무언가 지시했습니다. 수술실 준비였습니다. 몇 시간 후 유나는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왼쪽 팔을 봤습니다.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손목 아래가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없었습니다. 왼손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계속 흘렀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목 절단이 불가피했습니다. 신경과 혈관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수를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기본적인 것도 수백만 원입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백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을까요? 통장에는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없이 살게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유나는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병원은 독촉장을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유나는 곧장 아동일시보호센터로 달려갔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버스를 2번 갈아타며 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사흘 동안 엄마를 기다렸을 아이들. 보호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멀리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작은 몸집. 두 아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우야, 민준아.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비틀비틀 작은 다리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두 아이가 동시에 유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른팔을 벌렸습니다. 두 아이를 한꺼번에 안으려 했지만 한 팔로는 부족했습니다. 왼쪽 팔이 없었습니다. 붕대만 감긴 팔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매달렸습니다. 얼굴을 유나의 가슴에 묻었습니다. 유나는 오른팔로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힘껏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엄마 옷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사흘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한 아이가 유나의 왼팔을 봤습니다. 하얀 붕대, 텅 빈 소매. 아이의 손이 조심스럽게 붕대를 만졌습니다. 엄마 손 어디 갔어? 유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가 다쳤어. 근데 괜찮아. 안 아파. 아파요?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아파. 우리 민우, 민준이랑 있으면 안 아파. 하지만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강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보호센터를 나와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오른팔로 한 아이를 안고 다른 아이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왼쪽 소매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한 게 중요했습니다. 고시원 문을 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라면 집이었습니다.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양쪽에 달라붙었습니다.
유나는 오른팔로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왼팔은 그저 아이들의 등에 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잘 살 거야. 유나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 손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다음 날 유나는 공장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산재 처리를 요청하려고요. 하지만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안전수칙 안 지켜서 그런 거야. 손을 넣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하지만 안전장치가 고장 났었어요. 그건 증명할 수 없어. 기계는 멀쩡해.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장은 냉정했습니다. 산재는 안 돼. 대신 위로금 조금 줄게. 그걸로 끝이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얇은 봉투였습니다. 유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책상 위에 던져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유나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손목 하나의 값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손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재민이 남긴 아이들. 그 아이들만큼은 잘 키워야 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비록 한 손이 없어도 가난해도 유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2023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재래시장. 유나는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손목을 잃은 지 2달. 공장에서 받은 위로금 50만 원은 병원비로 사라졌고 고시원 월세도 밀렸습니다. 아이들은 배를 골았습니다. 새벽 5시 유나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오른손에는 낡은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왼팔은 짧게 잘린 소매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폐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힘들었습니다. 리어카가 자꾸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번 돈은 5천 원에서 1만 원. 그것도 운이 좋을 때였습니다. 아이들 분유값도 모자랐습니다. 유나는 자신은 밥을 거르고 아이들에게만 먹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유나는 신길동 재래시장 골목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한 손으로 끄는 리어카는 무거웠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리어카가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폐지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유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손으로 폐지를 주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종이를 쫓아다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을까? 아가씨,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시장 상인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폐지를 주워 리어카에 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유나의 왼팔을 봤습니다. 짧게 잘린 소매. 그는 아무 말 없이 리어카를 일으켰습니다. 아가씨, 일 찾아?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시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이 시장 상인회장 오만수야. 아가씨한테 일 하나 줄 수 있어.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우리 시장 화장실 청소. 아침 1~2시간만 해주면 돼. 하루 2만 원. 할래? 2만 원.
폐지 주어서 하루 종일 고생해도 못 버는 돈이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손이 불편한데 괜찮겠어? 할 수 있어요. 꼭 할게요. 만수는 유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지도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와. 아침 6시. 그렇게 유나의 시장 청소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나는 새벽 6시에 시장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옆방 아주머니에게 잠깐 부탁하고 나왔습니다. 화장실 3곳을 청소했습니다. 한 손으로 했습니다. 양동이를 들 때는 오른손으로 들고 왼쪽 팔뚝으로 받쳤습니다. 빗자루는 팔꿈치에 끼워 쓸었습니다. 걸레질할 때는 무릎을 꿇고 온몸으로 밀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땀이 옷을 적셨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유나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습니다. 손 없는 여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겠냐고. 하지만 유나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유나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밥 먹었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떡 몇 개를 싸서 건넸습니다. 먹어. 안 먹으면 쓰러져. 감사합니다. 유나는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분식집 아저씨가 김밥을 줬습니다. 그 다음 날 약방 할머니가 빵을 줬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돌아가며 유나에게 밥을 챙겼습니다. 유나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시장 사람들에게 이름 대신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한손 엄마, 여기 좀 치워줘. 한손 엄마, 오늘 고생했어. 한손 엄마.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무시가 아닌 연민과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 회장은 유나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일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화장실 청소 후 시장 골목도 쓸어달라고 했습니다. 손님 짐도 날라주고 쓰레기도 수거했습니다. 일이 늘자 시간도 늘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4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늘었습니다. 하루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낮 시간에는 무료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2024년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2돌이 넘었습니다. 걷고 뛰고 말도 했습니다. 오후에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후 유나는 가끔 아이들을 시장에 데려왔습니다. 저녁 시간 장을 보러 온 손님들을 도와주거나 정리하는 일을 할 때였죠. 아이들은 시장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과자를 주고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시장 아가들 왔네. 민우야, 민준아, 이리 와. 아이들은 시장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웃으며 놀았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니 유나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떡집 아주머니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남편은 어디 갔어? 혼자 키우기 힘들잖아.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혼자.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유나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손까지 잃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여자. 그들은 더욱 유나를 챙겼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날 오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유나는 가끔 저녁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마감 정리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죠. 한 아이는 업고 한 아이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약방 할머니가 두꺼운 패딩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입어. 얼어 죽겠다. 괜찮아요. 괜찮긴. 애들이라도 생각해. 유나는 패딩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2024년이 지나고 2025년 1월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3년째였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어렸지만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오른손은 굳은 살로 덮였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했고 시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 유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청소 카트를 끌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옆에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눈송이가 머리 위로 내렸습니다. 엄마, 추워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아이에게 둘러줬습니다. 조금만 참아. 집 거의 다 왔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다시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 안에서. 하지만 유나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삶이 곧 바뀔 거라는 것을, 과거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2025년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저택. 다음 날 아침 기태는 눈이 충혈된 채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 기태는 비서실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실장이 서재로 들어오자 기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윤아, 찾아봐. 지금 어디 사는지, 뭐 하며 사는지, 아이들 이름이랑 생년월일까지. 전부 다. 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련님 부인 말씀이십니까?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었지만 입술에 대지도 못하고 다시 내려놨습니다. 차가 출렁이며 받침에 흘렀습니다. 오늘 안에 보고해. 실장이 나간 뒤 기태는 서재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5해 전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던진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죽인 거야.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때는 확신했습니다. 재민이 죽은 건 저 여자 때문이라고. 집을 나가게 만든 것도, 힘들게 산 것도, 결국 과로로 쓰러진 것도 전부 저 여자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여자는 한쪽 팔도 없이 청소 일을 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기태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 참석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실장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태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실장이 책상 위에 파일을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기태는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마지막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이걸 열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들어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실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말해봐. 정윤아 씨는 현재 영등포구 신길동 재래시장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공장 사고로 왼쪽 손목을 잃었고 산재 처리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월 수입은 150만 원 정도이고 관악구 반지하에서 쌍둥이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은 한민우, 한민준입니다. 생년월일은 2022년 7월입니다. 기태의 손이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2022년 7월. 재민이 죽은 게 2022년 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민이 죽었을 때 유나는 임신 5개월이었다는 뜻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그 여자를 몰아낼 때 그 뱃속에는 손주들이 있었던 겁니다. 기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실장이 파일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구겨진 자국이 있었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기태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목을 봤습니다. 태림중공업 하청업체 회계 정리 자료 제출내역. 기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낯익은 필체가 있었습니다. 재민의 글씨체였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재민이 죽기 직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기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께서 회사가 어려울 때 몰래 도우셨던 것 같습니다. 가명으로 하청업체 회계 일을 맡아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당시 회사를 살린 건 도련님이었습니다. 기태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기태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재민이가 우릴 도우려고 밤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낮에는 자기 회사 일을 하시고 밤에는 저희 회사 일을 도우신 것 같습니다. 그게 괄호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기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그걸 몰랐어. 그 애가 우릴 살리려고.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태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재민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때 내가 그 애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나? 내가 없었으면 우리 애는 살았어라고 했어. 그 여자한테, 재민이 아내한테. 기태의 목소리는 흐느껴 울음이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는 재민이가 우릴 살리려다 죽은 거였어. 그 여자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오히려 남편 잃고 손까지 잃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어. 기태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실장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기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집 주소 어디야? 실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반지하 고시원이고.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실장의 부축을 뿌리쳤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서재를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기태는 멈춰섰습니다.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수가 우리 큰 죄를 지었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재민이가 우릴 도우려다 죽었어. 그 여자는 아무 잘못 없었어. 기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도 그날 장례식장에서 유나에게 던진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잘못했어. 기태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신기지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뒤따라왔습니다. 지금 어디 가려고요? 가봐야 해. 우리 손주들 한 번이라도 봐야 해. 밖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기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여자와 아이들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한 손으로 카트를 끄는 여자, 추위에 떨며 엄마 옆을 걷는 아이들, 바람에 펄럭이는 빈 소매. 차가 관악구로 접어들었습니다. 거리는 점점 좁아졌고 건물들은 낮아졌습니다. 이곳은 청담동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기태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2025년 1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은 몇 개 없었고 건물들은 낡고 어두웠습니다. 담벼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청담동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차를 세웠습니다. 골목이 너무 좁아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기태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반지하 건물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기입니다.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태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반지하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은 가팔랐습니다.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고 시멘트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습니다. 기태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가자 좁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문 앞에는 낡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든 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문은 철문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문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찾아와도 될까? 밤 11시가 넘었는데 애들도 자고 있을 텐데. 기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인 것 같아. 내일 오는 게. 그때 아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기태는 깜짝 놀라 아내를 봤습니다. 명수가 지금 아니면 못 가요. 내일은 또 용기가 안 날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희미한 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찾아온 손님을 경계하는 것이었죠. 기태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저, 한기태, 윤명숙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듯한 숨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오셨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할 말이 있어서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쯤 지났을 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문틈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잠이 덜 깬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놀람과 당황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기태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볼은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왼쪽 소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짧게 잘린 소매가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기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유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유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떨구었습니다. 5년이 지나서야 오시네요. 그 말에는 원망이 아니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말들이 정말 아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문틀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힘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도 아드님을 잃으셔서 힘드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사람, 남편은 두 분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기태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았습니다. 눈이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무릎이 눈에 젖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거의 바닥에 닿을 듯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기태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재민이가 우릴 도우려다 죽은 거였다. 회사가 어려울 때 몰래 밤마다 일을 도왔어. 그걸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다. 며칠 전에 알았어. 기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일은 가까운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한 번만 보게 해줘.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유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주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유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잠옷을 입은 아이가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누구야? 민준도 나왔습니다. 두 아이는 엄마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두 노인을 봤습니다. 아내가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주들이었습니다. 재민을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재민의 눈, 재민의 코, 재민의 입술 모두 닮아 있었습니다. 재민이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민우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왜 울어?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오른팔로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기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변명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우리도 이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야.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슬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부모님,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긴다는 것.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시부모의 어깨 위로 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기다렸습니다. 유나는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두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남편은 끝까지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기태와 아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저려서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4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옷장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아이 앞으로 갔습니다. 손을 뻗어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기태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우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슬픈 건 알았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그 말에 아내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유나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방 안에 4사람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을 밝히며 내렸습니다. 그날 밤 5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태림저택. 그날 밤 이후 석 개월이 흘렀습니다. 유나와 쌍둥이는 여전히 관악구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매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옷을 사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년의 시간이 만든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 벽을 허물었습니다. 민우와 민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금방 따랐습니다. 웃으며 안겼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반지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나야, 우리 집으로 이사 오면 안 될까? 설거지를 하던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너무 좁아. 애들도 뛰어놀 공간이 없잖아. 습하기까지 하고 건강에 안 좋아.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는 여기서도 안 괜찮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봐도 안 괜찮아. 넌 한 손으로 애들 둘 키우고 일하고 집안일하고 너무 힘들잖아. 시어머니는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유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한테 한 짓 평생 후회할 거야. 유나도 울었습니다. 오른팔로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부엌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도 함께 왔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우리 진심이다. 우리 집으로 와라. 재민이가 남겨둔 가족인데 우리가 돌봐야지.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일은 계속할 거예요. 시장 청소 일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저 혼자 힘들 때 도와줬어요. 그냥 그만둘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원한다면 계속해라. 대신 우리가 애들은 돌볼게. 유치원도 보내고 밥도 챙기고 다 우리가 할게. 유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주일 후 이사를 했습니다. 트럭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유나가 가진 짐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낡은 이불, 작은 옷장, 아이들 장난감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청담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민우와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나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애들 방은 바로 옆이고 아이들 방에는 2층 침대가 놓여 있었고 장난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우와 민주는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갔습니다. 와! 아이들은 신이 나서 2층 침대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유나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갈비찜, 나물, 된장찌개,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푸짐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시아버지는 아이들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 김치를 집어먹는 모습, 형제끼리 장난치는 모습, 하나하나가 재민을 닮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씻기러 갔습니다.
유나가 도우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너는 쉬어. 유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재민의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나야. 시아버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민이가 너한테 잘해줬니? 유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잘해줬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시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그 애한테 미안해. 우리 욕심 때문에 너희를 갈라놓았잖아.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님, 그런데도 그 애는 우릴 끝까지 도왔어. 몰래, 우리도 모르게. 정말, 정말 좋은 아들이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우리 아들 사랑해줘서. 유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재민을 생각하며,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습니다. 청소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돌봤습니다. 유치원도 보냈습니다. 좋은 유치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 상인들이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한손 엄마 요즘 얼굴에 핑계 피었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유나는 빗자루질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웃었습니다. 네, 가족이 생겼어요. 가족? 떡집 아주머니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요. 이제 같이 살아요.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떡을 한 봉지 건넸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너 혼자 키우기 힘들었을 텐데. 네. 이제는 괜찮아요. 애들도 좋아하고요. 유나는 떡을 받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2025년 7월 저녁 6시 식탁에 5개의 밥그릇이 놓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유나, 민우, 민준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갈비찜 맛있게 됐어. 많이 먹어. 시아버지가 반찬을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손주들. 민우와 민주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입 주변에 밥풀이 묻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휴지로 닦아줬습니다. 웃으면서 유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함께 밥 먹고 웃고 서로 챙기는 것. 이게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손을 하늘로 뻗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고 가족도 생겼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분들이 저희를 지켜주고 계세요.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어요.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고마워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5년의 아픔이 끝났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좋은 인연과 기분 좋은 하루를 선물해 드릴 거예요.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